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후기 사회 변화와 고려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후기 사회의 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학습지 11쪽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이랑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 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무신정권의 성립부터 고려 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신들이 문신들을 제거하고 갑작스럽게 큰 권력을 얻으면서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나라도 어지럽고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 무신정권이 잠시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게 최충원 때부터 좀 집권자가 바뀌는 기간이 좀 늘어나고 정권이 안정을 맞았다라고 했지만 정권 자체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최고 집권자로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몽골이 1차 침공을 해옵니다. 몽골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몽골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 말했지만 거란족이나 여진족 같은 유목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족이라고 하잖아요. 몽골족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그 칭기즈칸이 바로 떠오르실 건데요. 이 몽골족, 유목민족들은 워낙 이동을 자주 하고 초원에 그 풀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다니는 무리의 규모 자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소규모 무리들이 그 넓은 초원에 굉장히 널찍널찍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제국으로 통일을 한 사람이 바로 칭기즈칸이죠. 그래서 몽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몽골족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자 이제 그 주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제 거란이 그 몽골족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밀려나게 되냐? 고려 앞마당까지 이들이 쫓겨서 고려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고려는 당연히 이제 거란족이 침입을 해온 거니까 이들을 이제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손을 잡고 거란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와 몽골의 교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몽골은 고려에게 야, 우리가 너네 그 거란 다 쫓아내 줬잖아 하면서 이제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식량, 비단, 사치품, 채, 도자기, 술, 여자, 매, 환관 같은 모든 것들을 고려에게 굉장히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요. 고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30년 말 고려에 방문했던 몽골 사신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애가 안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국경지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은 너네 그동안 우리한테 불만 가지고 있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반항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231년에 몽골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이때 권력자가 누구냐? 왕도 있었지만 그 당시 왕은 사실 허수아비였거든요. 그 당시 그 고려의 최고 권력자는 최씨무신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였던 최우였습니다. 최우는 이 몽골의 1차 침입 당시에는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몽골 눈치 보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백성들한테 너네 이제 근처에 있는 산성으로 피신을 해라. 우리 몽골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최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이제 군대와 왕과 함께 어디로 갔냐? 강화도로 가게 되는데요. 왜 하필 강화도였냐? 강화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 당시에는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몽골군들은요 주로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들이기 때문에 배를 구해가지고 말을 또 거기다 실어가지고 섬에 가서 싸우는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데까지 좀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섬이기 때문에 배들의 접근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왜 여기로 오냐면 각지에서 그 강을 통해서 바다로 세금을 옮겨요. 그래서 세금을 한 번에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닷길로 개경으로 보통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을 움직이는 게 그 몽골군한테 뺏기게 된다면 고려는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세금이 중간에 안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몽골군이 이 세금을 빼앗아갈 수 없게 바닷길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자 이 강화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요. 지금 가면 궁궐 터가 남아 있는데요. 고려 궁터가 남아 있고요. 이제 거기서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50년 가까이 50년이 뭐야?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한 40년 정도 여기서 이제 제2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몽골과 굉장히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나라에 항상 약간 불만이 있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불만을 갖지만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바꿨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나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지, 우리 고려를 지키는 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백성들이 살고 살아남는 거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자기들이 잘 사는 게 우선이었죠. 그래서 안전한 강화도에 숨어 있는 동안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군이 전국 곳곳을 누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고려 백성들과 전투를 벌여요. 그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많은 건물 불타고 아주 쑥대밭이 되죠. 한마디로 이제 황폐화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처인 부곡에서 부곡민이었던 김윤후라든지 충주성의 노비 같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쉽게 말하면 천민들이었죠. 부곡민들은 법적으로는 평민이지만 천민처럼 참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노비들은 완전히 공식적인 천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최씨무신 정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몽골은 총 8차례나 침입을 해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최씨무신 정권이나 무신 정권자들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해야 된다, 아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 이제 자기들끼리 내분이 벌어지고 결국에 최씨무신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마지막 최이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김준, 유경, 이면, 이뮤무에 와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신 정권 자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됐는데, 이때 개경으로 난 돌아갈 수 없다, 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죠. 삼별초는 원래 최씨무신 정권에서 만든 군대입니다. 군대. 이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이들이 이제 권력을 빼앗기고 몽골에게 항복을 하면 그냥 잘해야 살아남는 거고, 잘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강화도, 그리고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거치면서 당시 이제 삼별초의 이제 우두머리였던 이제 배중손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몽골은 그 고려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은 이 당시에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거의 유럽 동쪽까지 장악을 했고, 뭐 러시아 땅이며 뭐 중국의 절반 이상도 다 몽골 땅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려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몽골에 맞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그 당시 칭기스칸의 후손이자 원나라의 황제 몽골이 이제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지은 이후에 원나라의 황제였던 세종이라고 해요. 세조라고 하죠. 쿠빌라이 칸 들어보셨을까요? 이 쿠빌라이 칸이 고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세조구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우를 해주냐면 몽골에게 항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몽골의 직접 지배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몽골에게 흡수가 된 거예요. 몽골 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세조가 그 당시 이제 고려 왕에게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게 되는데, 다만 격식은 한 등급 낮아지긴 하지만 몽골의 그 고려의 국가의 그런 형태는 갖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무엇이냐,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의 왕이 원황제의 사위가 됩니다. 원황제의 딸과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고려는 그전까지는 고려 스스로가 황제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장인어른이 황제이기 때문에 사위가 똑같이 황제의 칭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실의 호칭이라든지 관청의 명칭이 한 등급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그동안에는 고려의 왕을 황제폐하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라고 불렀고요. 황태자라는 칭호도 사용할 수 없이 세자라고 바뀌게 되고요. 나머지 관청의 이름도 한 등급씩 밑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영토를 일부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서경은과 화주 그리고 탐라에 각각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라고 해서 몽골이 직접 이 지역을 다스리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라총관부에서는 그 몽골에게 갖다 바칠 말을 대량으로 기르는 그런 사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몇 년 안 돼서 사실 한 20년 만에 거의 다 돌려받았지만 쌍성총관부만은 거의 마지막까지 몽골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땅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화살표들 보이실까요?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고려에 설치된 기구가 무엇이냐?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는 뜻인데요. 고려에서 뭐 군인이라든지 뭐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일본에 2차례나 침입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태풍이 불면서 제대로 상륙조차 못하고 제대로 된 전투조차 못하고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 정복을 안 하기로 했으면, 일본 원정을 끝냈으면 정동행성도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때마다 황실에 고려의 사신들,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내야 되고, 또 그 왕 있죠. 고려의 왕도 때마다 자기 장인어른 뵈러 몽골에 찾아가야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고려 왕자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제 얘가 세자로 책봉을 받으면 그 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원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원나라 그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인질로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고려 그 세자에게 계속해서 이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입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문화가 서로에게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류가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죠. 그러면서 요렇게 몽골의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려 초에 왕건이 호족의 세력을 이제 모아가지고 호족을 견제하면서도 호족을 포섭해서 왕권을 키우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을 때 권력을 잡았던 대대손손 고위관직을 배출했던 가문을 뭐라고 부르죠? 문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권력이 누구한테 잠시 넘어가냐? 무신들한테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을 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이렇게 고려의 권력자들이 쭉 변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이제 귀족들의 이름, 귀족들의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귀족들 중에서 특히 이 권문세족은요. 원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을 하는 통역관이라든지 원나라의 환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황제의 눈에 들어서 이제 황제 측근이 돼가지고 권력을 얻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려에 오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관직에 진출한 이후에 음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기구를 이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요. 도평의사사가 옛날에는 도병마사라는 이름 기억하실까요?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이름이 한 단계 급이 낮아져서 도평의사사로 불리게 된 건데요. 도평의사사,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기구였잖아요. 이것을 장악했고 또 이들이 가진 권력으로 대농장을 형성합니다. 땅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저기 강부터 저기 반대쪽에 산까지가 다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농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 농민 수탈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도 이제 원나라도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유목민족이기도 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로 뭉치는 힘 자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몽골의 풍습이 뭐냐면 황제가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를 제국의 영토를 왕자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분이 잦아들면서 몽골이 서서히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때를 틈타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죠. 공민왕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치를 하겠다. 플러스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민왕은요, 친원 세력, 쉽게 말하면 권문세족 같은 사람들 있죠? 원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고려 왕보다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설치했던 정동행성 폐지시켜버립니다.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쌍성총관부, 아까 그 몽골에게 빼앗겼던 이 지역,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지역을 공민왕 때 공격을 해서 몽골한테서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쌍성총관부 탈환하고요. 격화되었던 관제를 회복합니다. 즉 기존에 썼던 명칭을 다시
뭐 황제라든지 무슨 부라든지 무슨 성이라든지 이름을 다시 다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신 정권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던 정방을 이때서야 폐지를 합니다. 무신정권 때 최후가 자기 집 앞마당에 정방을 설치하고 인사행정을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인사권이 국왕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자신한테 충성할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신진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라고 한다면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신진이 붙으면 새롭게 진출한 선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측근이자 자신이 이제 가장 믿고 있었던 그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에게 요런 명령을 내리죠.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기존의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이라든지 밭전자를 씁니다. 땅이라든지 백성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평민으로 돌려놓고 땅도 빼앗는, 그래서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대대로 하게 되는데요. 공민왕이 이 개혁을 할 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어요. 바깥으로는 몽골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 나라 안팎으로 홍건적이라고 하든지 또는 일본에서 건너온 왜구들이 고려 국경 그리고 이제 바닷가 마을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나라가 이제 조용할 일이 없고요. 또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권문세족들이 결국 공민왕을 피살하는 데까지 결국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이 공민왕 때 이 신진 사대부들이 정치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 썩어버린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 개혁하자, 나라를 바꾸자,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죠.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최영 그리고 이성계라는 사람들이 이때 권력을 서서히 가지게 되면서 결국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1392년 고려가 이제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는 이제 고려의 신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고려의 신분 구조는요. 일단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데요. 양인은 쉽게 말하면 평민입니다. 자, 근데 평민 중에서도 좀 잘 사는 평민들이 있고 그냥 보통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사는 평민들을 뭐라고 하냐? 정호라고 합니다. 정호 안에는 문무, 양반, 문반과 무반, 관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대대로 고위 관직을 했던 가문은 우리가 문벌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정호 중에서도 중간 계층은 이제 중앙 관청 중에서도 약간 하급 1이라든지 지방 관청에서 하급 일을 맡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 우리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백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정은 흰 백자에 정자를 써가지고 아무 역할을 받지 않은 깨끗한 흰색처럼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이 이 정호할 때 정이랑 똑같거든요. 이 정호가 쉽게 말하면 이게 제의가 아닙니다. 한문이에요. 정이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일을 준 사람, 국가로부터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백정은 특정한 직역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농민들이었고요. 이들에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고 법적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 응시는 가능했지만 이걸 굳이 쓴 이유가 뭘까? 시험을 보기가 어려웠다. 왜냐면 농사 짓기도 바쁘거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라는 것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년 365일 손이 안 가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 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민 중에 향부곡소 주민은 있는데요. 신분상 양이지만 이 사람들은 기존의 백정보다 이 평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민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과거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았어요. 못 갔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천인 중에는 노비들이 대부분 노비들은 다 천인이죠. 천인의 대부분은 다 노비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는데요. 공노비는 국가 소유고요. 사노비는 개인 소유의 노비가 있습니다. 이병노비는 뭐냐면 관청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노비고요. 외거노비는 약간 그 나라 관청 밖에서 노비는 노비인데 나라에 소속된 노비인데 관청 밖에서 일하는 노비고요. 솔고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고요. 집 밖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자, 고려의 신분 상승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제한적으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골품제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더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든지 특히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모아서 주인한테 돈을 주고 신분 해방을 한다든지 또는 향부곡소에서 신분 해방 운동이나 대몽항쟁에서 활약을 하면 국가에서 이제 그 공을 인정해서 일반 군연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런 게 그렇게 엄청 자주 일어나는 일은 또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지위인데요.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랑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고려나 조선이나 여성들이 집 바깥에서 직업을 가지고 관직에 진출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법적으로 안 돼. 하지만 고려는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졌는데요. 일단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조선이랑 비교하면 조선에서는 남성만 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결혼을 하면 남자의 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호적의 호주가 바로 내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남편이 갑자기 빨리 죽었어.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나인데 내가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 호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남성만 호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는 여성도 호주가 가능했고요. 호적에도 자녀의 구분 없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구분 없이 나이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조선시대에는 얘가 첫째든 둘째든 상관이 없이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애면 남자애를 먼저 썼다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한테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도 걔를 먼저 호적에 쓴다는 거죠. 약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서의 혜택이
그 5급 이상의 고위관직자들은 자손에게 혜택을 줬잖아요. 그 혜택이 자기 아들한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위나 외손자한테도 적용이 된 것처럼 뭐 여성의 집안이라고 해서 남성의 집안과 차이를 두거나 차별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남녀 구분 없이 자녀 균분 상속을 했습니다. 반대로 조선시대에는 장자 상속을 했죠. 장자에게 거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특히나 여성, 딸들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출가 외인이다. 여자는 결혼해서 시집 가면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은 거의 첫째 아들에게, 장남에게 다 물려주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아니었다. 누나랑 남동생이랑 똑같이 반반 유산을 나눠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재혼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고려의 어떤 이제 고위 관리가 왕한테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왕한테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그 첩이라는 문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첩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이제 도성 주변의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놈이 첩을 드리자고 했다는 그놈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의 여성의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의 지위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의 예상보다 훨씬 짧게 끝났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